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기가 들어서 목이 잠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강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을 해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름을 하나 새로 붙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한연후에 지송백지 후조라. 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세한도를 그렸잖아요. 거기에 쓴 글이 세한연후에 지송백지 후조라. 그래서 그 이름을 세한도라 하는데, 그 말을 추사 김정희 선생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원래 논어에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송백이 최후까지 푸르른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봄이나 여름에는 산천초목이 다 푸르르니까, 예? 송백이나 다른 잡초나 잡목이나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오늘 영하 20도 추위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사모의 송백회원이다. 저는 그런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거지의 소굴이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최고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지만 세계에다 대고 거지의 소굴이다. 이거는 남의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존심을 짓밟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죠. 표현이. 근데 시진핑은 물론 어제 한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 한 얘기입니다만,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현재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쭉 보면 중국에 소속된 하나의 나라였지, 한국이라고 한 독립된 국가는 역사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를 향해서 거지 소굴이라 한 발언은 그 나라의 국격을 손상시켰다면, 시진핑의 발언은 국본, 근본 본체 말이야. 나라의 뿌리. 국본을 뽑아버린 거예요.
국격을 무너뜨린 것보다 국본을 무너뜨려버린 것에 훨씬 더 가혹하고 잘못된 발언입니다. 또 우간다 대통령 말과 같이 그것은 솔직해서 좋다. 못 사는 걸 못 산다고 한 거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를 못 산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나 시진핑의 발언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언제 중국의 일부가 된 적이 있습니까? 더구나 시진핑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 한반도를 말하거든. 한반도가 역사상에서 중국 땅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 기록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사실이냐 이거야. 진실이냐 이 말이야. 그걸 문헌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면 그건 진실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의 발언은 하나는 국본을 손상시켰고 하나는 국격을 떨어뜨렸는데 트럼프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시진핑은 거짓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진핑이 한국이 역사상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그 말은 거짓이고 그와는 정반대로 중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일부였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 좀 하나 주시오. 이 가령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상당히 출세를 하고 잘 살게 됐는데 네 아버지 할아버지 때 우리 집 머슴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존심에 치명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어머니가 니들이 요새 잘 산다고 떵떵거리고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집 가정부였어. 그럼 그 자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 아니야. 한국이 역사상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은 바로 네 할아버지 때 우리 집 머슴이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왜 시진핑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시진핑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역사학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신라 이후에 신라가 그 강대한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나라와 손을 잡았잖아요. 응? 그래서 당나라 이후에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신라 때 삼국사기에 보면 최치원 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치원 선생이, 이 최치원 선생이 사실은 위대한 분입니다. 중국의 태사 시중에게 올린 편지를 보냈어요. 그 요즘 말하면 중국의 황제는 아니지만 2인자, 3인자쯤 되는 사람에게 보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려 백제 전생지 시에 고구려와 백제가 전성할 시대에는 강병 100만, 강대한 군대가 100만이었다. 남침 5월하고 남쪽으로는 오나라와 월나라를 침략하고, 오나라는 지금의 강소성에 있었고 월나라는 절강성에 있었습니다. 그 5월 동주란 말이 같이 붙어 있었어. 오나라, 월나라. 강소성, 절강성이 붙어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가 남쪽으로 오나라, 월나라를 침략했고, 부교, 유연, 제로라, 북쪽으로는 유주,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를 뒤흔들었다. 유주는 지금의 북경시 일대를 유주라 합니다. 옛날에 유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연나라는 하북성 그 남쪽에 역수유역에 연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제나라는 산동성의 동쪽에 있었고, 노나라는 산동성의 서쪽, 서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동성, 하북성 이 일대를 고구려와 백제가 다 뒤흔들었다. 이런 말을 최치원이 자기가 혼자 낙서해 놓은 글이 아니고 중국의 당나라 그때 당시에 2인자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때까지만 해도 고구려 백제가 강대한, 그러니까 중원이라는 그 당나라가 있고 고구려는 그냥 저 압록강의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중국 대륙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고구려와 당나라가 같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두 강대국으로서 있듯이 그때 당시에도 고구려와 당나라가 같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이 대륙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저 압록강 유역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한 조그마한 나라고, 당나라는 대륙을 혼자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 때까지만 해도 대륙이, 우리 조상인 그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같이 양강구도로서 대륙의 주인이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고구려한테 성 하나도 못 뺏고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고려 조선에 오면 일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려사는 조선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고려사는 고려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역사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의 앞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고려사, 조선사는 다 조선 사람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 오늘 준비된 유인물에 그걸 일단 펼쳐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해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그래도 우간다 대통령은 농담이 됐든 뭐 됐든 반응을 보였잖아요. 우리는 일체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소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8, 9명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 하나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이 나라에 사실은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동재단이라고 허신행 전 농림장관 하신 분하고 저하고 공동 대표로 있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시진핑에게 5개 항의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그 망언을 했지만 문헌을 근거해서 보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일부였다는 그런 기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중남해로도 보내고 중국 대사관에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학봉 선생님도 나와 계시네. 그때 같이.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논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나 그것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여러 달 지났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언제나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특히 역사학자는 올바른 역사를 중국과 한국의 지도자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게 장례를 가득 메워야지 말이야. 우리는 그동안 우리 첫 국가 단군이 세운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 평양에 있다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대동강에서 세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조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은 대동강 유역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발해만 부근에서 세웠습니다. 발해만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발해라고 하는 중국 북쪽에 바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건 섬서성, 하남성을 중심으로 볼 때 북쪽에 있는 바다는 발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해 또는 발해라고 합니다. 산동성 쪽에 있는 건 동해라 그러죠. 지금은 뭐 황해라는 이름까지 씁니다만 역사상에는 황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동해, 북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단군조선이 신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저 대륙의 발해에서 건국했다고 하는 것을 뭐 어디 소설가가 거기 썼느냐 그게 아니라니 말이야. 중국에 산해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산해경.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최고의 시를
담고 있는 책이 시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동양의 시는 그 시경을 원류로 해서 뭐 두보, 백낙천, 이태백, 뭐 서동파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원류는 시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시의 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철학의 경이 역경, 주역이란 말이지.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의 경이 서경이요. 시서역이라는 걸 그래서 삼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해경이란 책이 있어. 산해경, 산과 바다에 대한 경.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지리를 전문으로 다룬 책이 산해경입니다. 근데 그 책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나라 때 유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황실 도서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책이 나오는데 전부 한나라 때 사용 않는 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도 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유향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입으로 한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국의 첫 국가 한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뭐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무슨 뭐 말갈족이나 이런 민족은 거기에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오죠. 거기에 조선이 나와. 근데 그 조선이 북해지우 유국한이 왈 조선이라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 글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북해지우 유국한이 명할 조선이라 산해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대동강 유역에 조선이 있었다면 아니 대동강반에 나라가 있으니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하지 왜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대동강 유역에다 세운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세웠잖아. 산해경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책인데 거기에 조선이 나오니까 고조선은 4000년, 300년 전에 세웠다는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발해의 모퉁이에 있었다는 말이 맞는 게 아니냐 이거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내가 뭐 옛날에 우리 고조선의 영광을 오늘에 되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그러면 산해경이란 책 하나에만 발해의 모퉁이에 고조선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래도 자손들이 똑똑하면 그거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발해만은 지금 바로 북경 유역 아닙니까? 네? 북경을 우리가 최초로 지배한 나라다. 당당히 왜 못하느냐 이거야.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는 이성계가 아직 대동강에다 조선을 세우기 전 아니야?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북방에 있고 송나라가 남쪽에 여러분 유명한 주자가 바로 송나라 사람이에요. 공자, 주자하는.
그리고 이제 동북지방에는 고려가 있었다 이 말이지. 그 이시조선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그때 송나라에서 만든 무경총요, 국방을 위해서 국가에서 편찬한 책이 무경총요입니다. 문무할 때 무. 거기에 보면 지금 북경 지역을 설명하는데 말이지. 북경에서 요 나라 수도가 내몽고 쪽에 있었으니까 그 수도를 가는데 사신이 북경을 지나서 조선하를 지나서 고북구를 거쳐서 간다. 이런 기록이 나와. 그러니까 조선하, 하자는 물하자, 황하라고 할 때 물하자, 강 말이야. 네? 강 이름이 조선하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뭐 청천강이나 압록강이 조선하가 아니고 대동강 유역에 송나라 때 조선하가 있었다면 거기에 조선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쪽에 이성계 조선이 아직 생기기 전인데 북경 위에 그 강 이름이 조선하라 이 말이야. 응? 거기가 바로 발해의 모퉁이요. 북경이라고 하는 게 발해의 그 모퉁이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경이거든. 거기에 고조선이 없었으면 왜 강 이름이 조선하냐? 그렇잖아요. 또 태평환욱기라고 하는 그 송나라 때 역사서가 뭐 오늘날에도 책이 수십만 종의 책이 나오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책은 몇 권 안 되는 겁니다. 송나라 때 3대 사서 중에 하나가 태평환욱기야. 거기에 보면 그 북경 옆에 모택동이 여름에 가서 수영을 즐기던 북대하 옆에 지금도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휴양지 북대하 거기가 바로 발해만입니다. 모택동이 그 발해만 거기에 가서 수영하는 거 아니야. 아까 조선하가 있었다고 한 그 옆에 거기에 조선성이 있다 그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조선이 북경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선비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선비족은 삼국시대부터 역사에 등장해요. 근데 그 선비족 모용황이 중국의 그 북경 지방에서 건국을 했는데 삼국시대에 그 모용황하고 같은 일가 모용은이 그 사람도 살아서는 아주 활약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비문이 한 1500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전해옵니다. 함양박물관에 가면 그 비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 안에 안 넣어놓고 밖에다가 지금도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비문에 보면 비문 첫 마디가 그거예요. 조선 건국 고죽 유군. 그 모용은 비문에 조선 건국이란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랬는데 그건 4,000년 전의 기록인데 1,500년 전에 오영훈 비문에는 그 발해 지역 거기에서 조선이 건국을 했다. 그 조선 다음에 백이숙제의 고죽국이 또 거기서 건국을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해경이나 무경총효나 태평환욱기나 오영훈의 비명이나 이건 다 중국 사람들 기록입니다. 한족 자기 조상들의 기록이고 선비족의 기록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중국의 중심이 저 장안, 낙양 거기였어요. 거기가 진시황이나 한무제가 거기를 수도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북경이 중국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 고조선이 최초로 북경의 주인이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첫 삽을 뜬 곳이 북경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거기서 건국을 했고, 그 뒤에 선비족들이 거기서 건국을 했고, 그 뒤에 징기스칸이, 몽고족 징기스칸이 중국을 지배해가지고 북경에서 수도를 했고, 그 다음에 명태조 주원장이 원래는 남경에서 수도를 했다가 북경으로 옮겨왔고, 진족이 청나라가 북경에 수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북경에 수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불과 70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진족 청나라가 한 200년 했고, 몽골족들이 또 수백 년 했고, 그리고 오늘의 이 광활한 중국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한족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청나라 때 만든 거지. 그러면 지금 70년 동안 북경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사당이라도 하나 북경에다 세워가지고 단군조선의 그 첫 건국자를 감사하다고 제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록에 따른다면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가 아니라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고 말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한국은 역사상 오늘의 중국을 만든 원류이고, 중국 공산당은 역사상 한민족의 뒤를 계승한 아류인 것이죠. 그리고 무슨 강토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거야. 지금 우리는 그동안 황하 문명, 저 황하 중류, 상류에 한족이 살던, 응?
삼서성 그 황하, 상류, 중류의 한족의 발상지에서 문화가 일어나 가지고 저 오랑캐의 땅으로 후진 국가로 선진국에서 문화를 전파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만리장성 너머에는 미개한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 바깥, 지금 내몽고 일대, 거기에서 그 홍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고고 유물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유물이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 3대 특징이 여신을 모신 사당, 적석청,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제단, 하늘의 제를 지내는 제단.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그거는 이게 보통 원시 사회에서는 문명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 지낼 생각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문명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거죠. 또 자기 조상의 사당을 세워서 모신다. 이것도 문명이 발달한 다음에라야 생각하는 문제예요. 또 사람이 죽은 뒤에 묘를 쓴다. 이것도 문명이 발달한 뒤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유물이야. 그럼 5,000년 전에 건국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건국하기 바로 그 전야의 유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당이나 무덤이나 제단이나 이런 것이 어느 한 지역에 중심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유물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 고고학자들이 이것은 건국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중국에서 최초로 나라를 세운 곳이 이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소위 중국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로 보는 그 홍산 문화가 발굴된 지역이 바로 발해의 모퉁이.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산해경에 나오는 그 발해의 모퉁이에서 이런 유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이란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지만 한족을 포함해서 56개 민족 가운데에서 이 큰 중국 대륙 땅덩어리에서 가장 먼저 나라를 세운 민족이 우리 고조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좀 힘있게 안 돼. 네? 들려요? 그러면 왜 발해의 모퉁이에서 동아시아의 첫 국가 고조선이 아니 그 대륙이 넓은데 말이야. 왜 첫 국가가 하필이면 발해에서 건국이 됐느냐?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풍수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중국이 땅덩어리는 넓지만 저 서쪽으로 가면 전부 황토 고원이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바다도 없고 또 토질은 황토여가지고 농사짓기도 아주 불편합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그 사람들은 그 흙에다가 흙이 찰흙처럼 되어가지고 땅에 동굴을 파고 살잖아요. 삼수성이가. 그런데 가장 농경지로 적합한 곳이 바로 바레만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황토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모래와 흙이 적당히 섞인, 그래서 이 철기가 발달하기 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농경이 전 대륙에서 가장 먼저 가능했던 곳이 발해의 모퉁입니다. 또 그 발해의 모퉁이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내몽고 초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렵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발해니까 바다에서 어렵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수렵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 전 중국에서 발해만, 바로 고조선이 있었다고 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선진 경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치우가 최초로 병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이야. 그러니까 경제가 높아지니까 거기서 문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가 발달하니까 문화가 발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건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문명의 발상지가 저 황하 저쪽에서 와가지고 동쪽의 오랑캐들한테 전해주었다 그랬는데 지금 만리장성 밖에 오랑캐들 땅에서 최초로 건국을 한 게 나오고 최초의 문화, 가령 예를 들면 용 같은 게 있잖아. 봉황 이런 게 있잖아. 그게 저 황하문명 지역에서는 4,000년, 5,000년 것밖에 안 나와, 땅을 파면. 여기서는 7,000년, 8,000년 전에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진 문화가 저쪽에 황하 쪽으로 전해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가 황하 쪽이 아니라 발해만이었다 이거야. 그 발해만에는 무슨 민족이냐? 홍산 문화는 5,000년 전이니까 아직 우리 고조선이 있기 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동이족 중에 그 조이족이라고, 세조자, 동이란 이자 조이. 그러니까 새를 토템으로 하는 민족. 그걸 조이라 그랬어요. 그 한족들은 새를 토템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새를 토템으로 했어요. 고구려의 삼조고, 백제 그 금동 향로에 보면 봉황새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동이족의 시조, 복희, 또 소호 이런 분들이 전부 새를 토템으로 했습니다. 소호는 관작 이름을 전부 새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이족들이 홍산 문화를 일으킨 주역인데 그 조이족의 직계 후손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를 토템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곰을 토템으로 한 게 아니고 새를 토템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곰을 토템으로 했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에 곰을 이 숭배한 게 나와야 되는데 고구려에 삼조고 나오고 백제에 봉황새 나오고 전부 새가 나오지 곰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문화의 발상지가 홍산인데 그 홍산이 고조선이 건국된 지역이고 바로 바레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토상에서 볼 때 북경의 첫 주인이 고조선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문명의 원류가 동이족들의 땅이었고 그 동이족이 사는 지역에서도 바로 조이, 새를 토템으로 한 우리 한민족이 주역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헌적으로 모두가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경에 보면 그 우공편에 그때 당시에 천하를 9개 구역 구주로 나눴는데 기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주가 수도였어요. 순임금의 수도가 기주라는 거예요. 기주에 그 기자가 북방 기자입니다. 기주에 조이들이 있다 이렇게 서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기주가 바로 지금의 바레만입니다. 그리고 이 문명과 문화의 상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문자입니다. 문자.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한자라고 해서 한족이 만든 글자로 알고 있는 한자. 아까도 한강이 이 한나라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한족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유방이 2000년 전에 한나라를 세우면서부터 한족이란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한족이란 명칭이 없었죠. 그러면 그 이전에 우선 논어맹자만 해도 춘추 전국 시대인데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기 이전에부터 논어맹자가 있었잖아요. 그 한자입니까 그게? 아직 한나라가 생기기도 전의 글자인데 우선 문헌적으로 한자를 누가 최초로 만들었느냐? 복희 씨가 조석애라 해서 글을 창조했다고 문헌에 나옵니다. 복희가.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하남성 은허에서 발굴된 갑골문자 그게 고고학적으로 볼 때 문자의 원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골 문자가 은나라 문자가 한자의 원류고 또 은나라는 중국의 한족의 나라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은나라가 이제 주나라는 중국 한족의 나라가 확실합니다. 서주
하은주 하는 서주. 왜냐하면 서주는 그 문왕이 이름이 희창이고 아들이 희발이고 주공은 희단입니다. 근데 황제의 성이 희거든요. 근데 서주는 전부 성이 희입니다. 계지 피자. 그러니까 이 주나라는 중국 황제의 후손이 맞아요. 희창, 희발. 그러나 은나라는 성이 희가 아니고 아들자 자씨고 소호의 후손입니다. 그 황제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혈통으로 보더라도. 문화적으로 보면 시경의 현조생상이란 말이 나와. 상나라를 누가 탄생시켰느냐? 현조가 탄생시켰다 이거예요. 시경에 보면 이제 풍아송 흥비부라 해서 이제 국풍, 소와 대야, 이제 송해서 주송, 상송, 노송 이렇게 해서 송이 3개가 있습니다. 이제 상나라의 제사를 지낼 때 자손들이 칭송하는 의미로 진 게 상송이에요. 상나라의 자손들이 그 상나라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올리는 그 곡조 가운데 현조 생상이란 말이 시경에 실려 있습니다. 현조란 말은 검은 새가 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조고 아닙니까? 우리하고 토템이 같은 나라가 은나라예요. 또 이 중국 공산당 학자들은 시서역을 배우질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한 뒤에 시경, 서경, 주역을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 시경, 서경, 주역을 인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경에 보면 주유, 억조이인이라 그 말이 나와. 걸주는 억명, 조명의 동이족을 거느리고 있다. 주는 은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은나라는 백성들이 전부 동이족들이라 이 말이야. 그 주나라가 주를 비평하면서 한 말이야. 저 주는 동이 백성들을 억만 명이나 데리고 있고 나는 10명의 똑똑한 신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억만 명이나 있지만 저것들은 마음을 각자 이심이덕 하기 때문에 우리 10명이 마음을 합치면 저걸 이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은나라가 동이족이라는 확실한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은나라는 우리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갑골 문자도 물론 동이족이 만든 글자입니다만 2005년도에 그 새로운 문자가 중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 산동대학의 고고미술연구소 소장 유봉군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글자 이름 자체를 동이문자라 그랬어요. 동이문자. 왜냐하면 그 내몽고 적봉시 지역이나 그 산동성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발굴됐는데 그 지역은 전부 중원이 아닌 동이족들이 살던 지역이란 말이야. 동이문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자는 갑골 문자는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인데 이 문자는 갑골 문자보다 연대가 한 1300년이 1000년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600년 전의 문자로 판독이 됐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내몽고나 이런 중국에 가면 암각화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처럼 우리도 반구대에 가면 그 고래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암각화라 그래. 바위에다가 새긴 그림이라 이 말이야. 이게 아직 문자가 있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문자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림도 아니고 글자도 아닌 그런 것들이 서로 발굴이 되는데 지금까지 판독이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동이 문자는 현재 이미 판독이 된 글자만 100자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동이 문자라고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자 이름을 골강문이라 뼈에다가 새긴 글자라고 문자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족이 중국의 주인인데 동이 문자라 그러면 중국의 최초의 4600년 전의 문자가 동이족이 만든 문자다 그러면 그것도 홍산 지역에서 홍산 문화가 나오니까 그걸 전부 이제 한족 조상들을 그리 가져다 놓듯이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자 이름도 동이 문자라고 하지 말고 골강문이라 이렇게 바꿨어. 그런데 그 사람이 동이 문자라고 이름을 붙인 그 문자가 발굴된 그 지역이 내몽고 적봉시하가 홍산 문화가 발굴된 그 지역, 산동성 동쪽, 그게 다 고조선 발해의 모퉁입니다. 발해의 모퉁이라는 게 이 내주만, 산동성 내주만, 발해만, 이게 다 발해의 모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그 문자의 기원을 보면 복희가 문자를 창조한 사람인데 복희가 동이족의 시조고 또 우리나라 그 갑골 문자도 동이족이 만든 거고 또 그 뒤에 갑골 문자보다 1000년이 역사가 더 깊은 문자가 발굴됐는데 그건 아예 이름을 동이문자라 그랬는데 그 발굴된 지역이 한족들의 발상지, 한족들의 중심지, 저 섬서성이나 황하, 상류나 중류가 아니라 고조선이 건국을 했던 그 지역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 4300년 전에 건국을 했다면 뭔가 문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 사람들이 지금은 골강문자니 동이문자니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고조선 문자였다 이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족들이 한자가 마치 한족이 만든 글자라고 하는데 한민족이 만든 글자란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한반도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한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중국의 한무제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고조선을 공격해가지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한반도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역사적인 이제 관점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학계에서나 중국 학계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지금 이성계가 한반도에 고조선을 세운 이후의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한반도를 세우기 이전에 송나라 이전에 그러니까 명나라 이후의 기록을 가지고 하면 그 말이 맞아. 한족들이 조작한 기록. 그런데 그 이전 여기에 곧 조선이 없을 때의 기록은 그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전한서란 책이 있어. 전한서.
한서 말이야. 한나라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운 나라 아닙니까? 한서가 전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서, 후한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한서에 보면 한 무제가 동과 갈석하야 이 현도낭랑유군이란 말이 나와.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가지고 현도낭랑군을 설치했다 그 말이 나온단 말이야. 응? 아니 한무제가 군대를 이끌고 저 중원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청천강을 건너가지고 대동강 유역까지 왔다면 갈석산을 지나서 현도낭랑을 설치했다고 갈석산을 들먹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만일에 이병도 씨는 청천강이 고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응? 청천강이. 그래가지고 청천강을 넘어와서 그 지역을 다 빼앗아 가지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백두산을 지나서 압록강을 지나서 뭐 청천강을 지나서 이렇게 말해야지 왜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말했겠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또 전한서 유현열전에 보면 한무제가 동쪽으로 조선을 정벌한 이유는 흉노의 왼팔을 자르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흉노를 치려다가 그때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공을 바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서 상납을 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한 무제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국력이 신장이 되니까 이제 자기 할아버지 유방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흉노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고조선이 흉노의 바로 동쪽에 있어 가지고 고조선과 흉노가 힘을 합해서 한나라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흉노를 치기 전에 먼저 고조선을 정벌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동쪽으로 조선을 정벌해서 현도낭랑을 일으켜가지고 흉노의 왼쪽 팔을 잘랐다. 그러니까 흉노라고 하는 이 강대한 몸통을 치기 위해서 먼저 동쪽에 있는 조선을 가지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흉노와 한나라가 만리장성을 두고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만리장성 밖에 흉노가 살고 만리장성 안에 한족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만리장성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북경에 가면 산해관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 만리장성이 아니고 그때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거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막 만리장성을 갖다가 고무줄 누리듯 하는 거야. 응? 만리장성이 저 뭐 요동까지 왔다, 압록강까지 왔다, 청천강까지 왔다,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학자들이 원전을 봐가지고 만리장성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대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 그걸 대응을 한 사람도 제대로 못했어. 근데 제가 보니까 유방의 손자 회남자라는 사람이 쓴 글에 만리장성 설명한 이야기가 나와. 근데 이제 만리장성 요새란 말 있잖아. 아주 중요한 관문. 그걸 9곳에다가 관문을 설치했습니다.
9대 관문. 그런데 동쪽의 마지막 관문이 거용관이야. 회남자에. 그러니까 회남자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나라 시대에는 산해관은 북경 만리장성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하북성에 지금 산해관이 있잖아. 발해 모퉁이에. 발해의 모퉁이에 고조선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중국 만리장성이 거기까지 오느냐 이 말이야. 제가 볼 때에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넘어오지 않았어요. 만리장성 서쪽, 중국 쪽까지 왔다 갔습니다. 유방도 만리장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무제라고 하는 이 전쟁주의자가 처음으로 만리장성을 넘은 겁니다. 근데 한무제가 넘은 만리장성은 지금의 만리장성이 아니다 이거야. 북경 그 서쪽에 있는 거용관까지가 만리장성의 끝이었단 말이야. 그 발해의 모퉁이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고조선이 있는데 어떻게 만리장성을 남의 나라에다 쌓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용관까지 그리고 흉노족이 저 압록강 부근까지 흉노족이 살았단 말이 없잖아요. 우선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거는 해결이 되는데 그동안 이 강단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정권이 바뀌면 말이야.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사농단 세력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 몇 놈 잡아서 이거. 네? 그러니까 흉노족들이 거용관 북쪽에 흉노들이 살고 거용관 남쪽에 한족들이 살고 거용관 동쪽에 발해의 모퉁이에 고조선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남자의 그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이 발해의 모퉁이 그 북경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해가지고 한사군이 선 다음에는 고조선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고조선이란 나라가 압록강 유역의 대동강 유역의 조그마한 이런 나라가 아니고 발해만을 중심으로 대륙의 왕자였다 이거야. 응? 산동반도, 요동반도, 한반도가 고조선의 무대야. 거기서 고조선의 그 광활한 강대한 나라의 서쪽 지역의 일부를 침략해가지고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한사군이라는 걸 설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회남자의 기록에 의하면 거용관 그 서쪽 그 부근에 한사군이 설치된 곳이다. 그리고 또 무경총회라는 책에 보면은 요수가 한나라의 낙랑현도의 땅에 있다 그런 기록도 나와요. 요수. 그런데 이 요수를 그동안 우리는 연영성에 있는 요하로 봤습니다. 이병도를 비롯해서 중국 학자를 비롯해서 일본 학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봤어요. 요하를 연영성의 요하로. 근데 거기에 낙랑현도의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낙랑현도가 대동강 유역에 있지 않았단 말이 되잖아. 대동강이나 청천강이나 압록강이 요수로 불려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이더라도 역사상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강이 요수로 불려진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잖아. 그러면 지금 요녕성에 있는 요하는 언제부터 요하냐?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요하야.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운 건 고려 때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낭랑현도는 한나라 때 아니야. 한무제는 2000년 전 이야기 아니야. 지금부터 1000년 이야기가 아니고. 시기가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현재 요녕성에 있는 요하하고 낭랑현토하고는 관계가 없어.